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평론을 하고 있는 윤성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 속 로봇 윤리라는 주제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강연을 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텍스트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도 보지 않으셨지만 제가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로봇과 로봇 윤리에 관련된 영화들을 좀 보면서 하나씩 좀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기 전에요. 영화는, 그리고 특별히 좋은 영화는 관객들을 스크린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감정을 몰입시키고, 그리고 나를 그 영화 속의 인물과 대입시켜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죠. 물론 어떤 영화들은 상당히 냉소적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감독이 스크린과 관객 사이에 어떤 장벽을 치고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보통 이제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영화들이 보통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차갑게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면서 거리를 두게 만들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상업 영화들은 좀 더 몰입감이 강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SF 영화들은 사실상 상당히 보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보수적인 주제를 갖고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접근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상업 영화는 보통 주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만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들, SF 영화들은 대체적으로는 그런 주류 이데올로기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화들이 만들어지지만 또 어떤 영화들은 상당히 우리의 그 근접한 미래에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우리가 지금 오늘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봇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또 일컬어지는 작품들 중에는 다양한 시각으로 이 미래 사회의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흐름을 타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감독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미래 사회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일단 터미네이터부터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1984년 작품입니다. 제가 이거 오타가 있는데요. 배경이 1929년이 아니라 2029년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 6년밖에 남지 않은 미래인데요. 보통 그 SF 영화들을 보면요. 그 영화가 상정하고 있는 미래가 벌써 지금 지나온 시기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개인용 이제 비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들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이런 시기를 2000년대 초반으로 그리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그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정도 속도면은 그 정도 되면 21세기 초반이 되면 이런 정도의 일은 일어나겠지라고 상상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영화를 만들 때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는데 어떤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
정보통신의 발달 같은 것들을 그릴 때 만약에 관객들의 입장에서 내가 살아있지 않은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라면은 몰입감이 훨씬 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한 2, 30년 후, 한 요 정도를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SF 영화들을 볼 때 몇 년 정도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터미네이터는 이제 배경이 2029년이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을 그린 작품에 대해서 조금 그 계보를 그려봤는데요. 이 작품은 명백하게도 이제 그 인간 세상을 지배하게 된 기계가 그러나 죽이지 않은 시체를 처리하는 그 인간 중에 한 명의 영웅 같은 존재가 등장해서 그 존재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 사이보그를 그 2029년에 보내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죠.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고, 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 영화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질문을 던져야 될 그런 부분은 다른 SF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제 매트릭스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인간이 기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인간의 그 기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자원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의 매트릭스 안에서 갇혀 사는 인간들이 이제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네. 2199년에서 이제 2019년 요 시기를 또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트릭스란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히트를 했고 정말 재미있는 상업 영화로서도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뭐 패러디가 되고 또 인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아주 깊은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이거는 뭐 로봇 윤리에 대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별로 이제 미약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건 어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이 현실과 그렇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세계 그리고 내가 갇혀 있는 어떤 세상과 그 너머의 세상, 약간 뭐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뭐 많은 그 또 영화로 미학을 하고 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 텍스트로 사용이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와 같은 시기에 등장한 영화를 한 편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13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는 넣질 않아가지고 자료에는 넣질 않았는데요. 13층이라는 영화도 저는 약간 매트릭스와 비슷한 맥락에서 SF 스릴러면서 상당히 우리의 주제를 다루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3층이라는 영화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주인공인데 어떤 게임을 개발하고 있냐면 1930년대 의 상황을 정확하게 구현해서 거기에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내가 되고 싶은 캐릭터를 만들고 어떤 뇌 접속을 통해서 그 시대를 정말 그 캐릭터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임이 아직 완전히 완벽해지지 않았을 당시에 같이 개발하던 박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인자로 이제 쫓기게 되는 상황에서 게임에 한번 접속을 해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게임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게임 속의 존재들은 자기가 정말 인간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그 게임의 어떤 버그 때문에 본인이 그냥 한낱 그냥 전자 회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온 어떤 그 분노, 이제 나는 그냥 이 나를 게임의 캐릭터로 이용하는 인간들 때문에 언제든지 꺼트려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노 때문에 또 현실로 자기가 진짜 인간으로서 그 현실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아주 폭력적이 되는 그런 캐릭터를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영화에 또 반전이 있죠. 이 주인공조차도 게임 속의 캐릭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가 두 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이 주인공은 정말 또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이 영화가 뭐 매트릭스랑 비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현실, 또 그 세계, 그 이상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두 겹으로 이제 상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은 악당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인간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기계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 불안,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폭력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게임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뭐 2차원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하나의 그 3차원적인 세계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도 좀 상통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30분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로봇이라든가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들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사실 엑스마키나는 뭐 이제 공격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교란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로봇을 그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스마키나 뭐 그 포스터에도 이제 로봇이 이렇게 메인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어떤 성적인 매력을 주죠. 마치 대화를 하고 있으면 빨려들고, 자, 이런 것은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상 파무 파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 남자를 뭐 파멸시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안드로이드가 진짜 인간인가? 자기를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계로서 입력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자꾸만 그 중간 그 두 가지를 혼돈시키는 이제 이런 교묘한 심리전을 펴게 되는데요. 또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요. 우리가 AI라는 것은 결국에 자가학습이 가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는 AI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그대로 흉내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영화라는 게 이제 그런 걸 먼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존재는, 엑스마키나의 존재는 분명히 우리가 뭐 살아있는 동안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이드 러너 또 SF 영화 하면 네,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고요. 굉장히 처음에는 또 비평가들도 좀 혹평을 하고 또 흥행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작품인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마니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는 그 후편이 나왔죠. 아주 오랜만에 후편이 나와서 2046년을 또 배경으로 한 블레이드 러너가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는 없었지만 저는 또 같은 맥락에서 이 블레이드 러너가 보여주는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인간인가 기계인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기계조차도 자기가 아까 13층에서처럼 내가 기계라는 점을 모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점을 알았을 때 오는 그 어떤 정신적인 충격,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 그런 안드로이드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한 남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고, 그렇다면은 또 여기서 원래 그 기본적인 부분은 또 기계를 처치해야 되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기계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인간과 거의 흡사해서 구별할 수 없는 기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떤 존재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그 척도는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렇게 친다면 굉장히 그 철학적인 부분은 블레이드 러너는 인간의 기억, 경험을 가장 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기계에게 심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험한 것인지, 이제 요걸 판단하면 인간인지 기계인지 이제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AI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요. 그렇죠. 또 AI는 뭐 제목부터가 AI고, 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는 좀 한국적인 정서를 좀 잘 건드리는 그런 감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휴머니즘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신작이 나와도 네 그렇게 화제가 되지도 않는, 지금은 뭐 크리스토퍼 놀란 정도 빼놓고는 어떤 감독의 이름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정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다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스펙터클도 있고 이제 볼만한 영화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그 미래의 기술과 연결된 인간의 감정,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그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파고드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 AI는 엄마를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어떤 뭐 외계 생명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생각하는 또 이제 뭐 외계인의 존재, 뭐 아니면 절대자의 존재,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해석을 부여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또 인생 영화라고 할 정도로 좀 우리에게 많은 정신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엑스마키나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정말 귀여운 소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 로봇을 만들 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미학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귀엽고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를 구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이 기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가지는 애착, 거기에 가지는 감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뭐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뭐 다 아름답다, 다 예쁘다, 다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혼식장에 갔을 때 신부들이 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그 신부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꾸려갈 가정에 대한 축복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안타까운 신부들도 많죠. 네, 그렇지만 이런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 때는 그냥 그렇게 일부러 만들지 않아요. 부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도록 만든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아이는 엄마를 향한 사랑, 애정, 애착관계 이런 어떤 감정을 갖게 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존재죠. 로보캅. 이 로보캅에서는 이제 몸을 쓸 수 없게 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형사의 이 기계의 몸을 입혀가지고 새로 탄생한 존재 로보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기계로 봐야 될 것인지 내 남편인지. 뭐 이 영화는 굉장히 상업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미래 사회의 어떤 이 또 거대 기업 이런 그 로봇을 만들고 개발하는 이제 이런 기업의 어떤 실수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합쳐져 가지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를 또 던지고 있고요. 이제 최근 작품으로 좀 와보려고 하는데요. 정이라는 영화가 개봉작은 아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미는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재미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강수연 배우의 또 유작이라는 점, 또 연상호 감독하면은 벌써 이제 또 세계적인 감독이 되셨죠. 네, 부산행 이후로 해서 정말 상업적인 작품도 많이 잘 만드시면서 또 본인의 어떤 철학은 굉장히 또 생각이 많은 세계관의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또 다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뭐 지옥이라는 시리즈도 뭐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다음에 그 지옥이라는 시리즈가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보면은 뭐 미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훨씬 더 북미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유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합쳐가지고 지옥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좀 뭔가 이분도 자신만의 어떤 세계관을 이런 그 블록버스터에 돈이 많이 들어간 상업 SF 영화에도 이렇게 녹여내시는 분인데요. 정이라는 영화는 저는 다른 것들은 솔직히 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고 이제 로봇물, 메카닉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별로 그냥 세계관 자체도 좀 어디서 다 본 것 같은, 네, 그리고 이미 있어 왔던, 그래서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공각기동대의 어떤 세계관 그 설정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 그 전사를 그대로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 로봇이 정확하게 그 용병으로서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연구원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게 강수연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런데 자기 엄마예요. 네, 자기 엄마랑 똑같은 모습을 한 이런 그 로봇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계속해서 그 전투를 해나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계속 실험을 해가야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김현주 씨가 연기를 했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내가 개발하고 있는 그 로봇이지만 이 로봇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자기 엄마가 고통을 받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을 받는 어떤 모습 같은 것들도 정말 너무나 리얼하게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참 김현주 씨가 뭐 이런 액션 씬을 했다는 것보다도 참 그런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자기의 몸과 얼굴 표정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더 좀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기 엄마의 그 똑같은, 자기 엄마와 똑같은 이 로버트의 그 고통을 보면서 자기도 너무나 괴로워서 그것을 해방시켜주고 싶어 하는 이런 실험에서 이 연구실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어 하는 그 딸의 이야기가 그려진 작품이 바로 이제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또 한 가지 다른 이때까지의 영화들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라면은 좀 신선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그 인간의 뇌를 전뇌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로봇에 옮겨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살게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영생을 꿈꿔왔던 인간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로봇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육체를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런 존재, 그런 기술로서 이제 AI 기술, 로봇의 기술이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정의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그러니까 전뇌의 어떤 계급화죠. 네,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자본의 유무에 따라서 돈을 많이 내면 뭐 A 타입으로 해서 이제 그 고유한 어떤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C 타입으로 가면은 이제 제 얼굴이 그냥 아무데나 막 사용돼도 되는 거예요. 네. 어떤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그냥 복제 로봇으로만 인식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조금 뭐 신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는 게 이제 뭐 기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눈동자를 통해서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 이제 이 로봇 기술과 또 윤리에 대한 부분도 자본의 잠식당에 있는 디스토피아를 그렸다라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최근에 개봉했던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에이터라는 영화인데요. 뭐 이 중에는 좀 관심이 아무래도 있으시니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외면을 받았던 작품인데, 그래도 이게 디즈니에서 만들었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일단 뭐 영화관에서 보신다면은 너무나 그 시각적인 효과 같은 것들에 이제 감탄하실 수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여기서는요, 독특한 것이 인간과 기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AI와 로봇과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윤리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인간들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06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아시아라는 어떤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네, 거기서는 이제 AI와 인간이 되게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서구권의 뭐 전투 병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데, 여기도요, 지금 제가 여기서도 지금 메인에 보이는 이 소년,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간처럼 요만큼은 이제 인간으로 만들고, 뒤에는 얘가 기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뒤통수까지 그렇게 똑같이 인간처럼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뭐 이야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원래는 이 아이와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 이 주인공이 여기에 이제 어떤 애착 관계를 또 형성하는 거죠.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로. 지금 이제 제가 뭐 AI도 말씀드렸고 뭐 정의도 그렇고 하지만, 결국에 저는 또 이 로봇과의 관계는 결국에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선 강연에서 그 로봇 반려동물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로봇 반려동물과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솔직히 뭐 범죄자가 그냥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대라고 하면 잘 됐다. 오히려 뭐 인간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애도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로봇 인형이 뭐 예를 들면 똑같이 생긴 일반 생명체와 똑같이 생긴 뭐 로봇 반려동물이 어떤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 네. 그런 것은 이제 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에이터에서도 이제 이런 정말 예쁜 모습을 지닌 이 아이를 또 등장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 다 됐는데요. 1분만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다면은 왜 이 영화가 이렇게 뭔가 AI와의 공존을 꿈꾸고 막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울러 가지고 마치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AI를 상정하고 그렇게 진짜 사악한 인간들과 대치시키고 있냐면, 이것은 그냥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뭐 어떤 다양한 소수 민족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뭐 이런 어떤 그 디즈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성의 문제, 이런 것들과 다 연결시켜서 하나의 메타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로봇으로 보자면은 뭐 로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주제를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자면은요, 참 우리 그 시대에 참 화두인 것 같습니다. 만나면 사람들이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AI를 내 업무에 적용시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2019년에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생활에 밀착해서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임이 저한테도 상당히 뭐 많은 좀 인사이트를 주고 있고, 네, 또 앞으로 그 어떤 토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화평론가 윤성은님의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